미국에서 아이 키운다고? 그건 미친 짓이에요. 하버드대 사회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는 한 남성의 이민 서류를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미국 시민이 17만 251명에 달하며 이 중 73%가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를, 왜 세 자녀의 아버지가 한국에 시집간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민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한국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평화로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에 사는 여동생 셀레나가 보였습니다. 영상통화로 근황을 나누던 평범한 순간이었죠. 오빠, 엘라는 요즘 어때? 작년에 봤을 때보다 많이 컸겠네. 응. 벌써 14살이야.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첫째 딸 엘라였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전화를? 불안한 마음에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학교에 나쁜 사람이 들어왔대요. 우리 모두 책상 밑에 숨어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엘라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라, 침착해. 아빠가 여기 있어. 선생님은 어디 계셔? 문을 잠그고 우리랑 같이 숨어 있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화면 속 셀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시카고 북부 웨스트우드 학교 봉쇄, 무장 침입자 신고. 웨스트우드, 제 세 딸이 모두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엘라? 클로이랑 조이는 어디 있어? 같이 있니? 아니요. 클로이는 체육관에, 조이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딸이 모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니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뉴스는 경찰이 학교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엘라?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빠가 계속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클로이와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책상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끄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이 우리 학교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수화팀이 도착했고 헬리콥터가 학교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오전 10시 45분경 신원 미상의 남성이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디가? 화상통화가 아직 연결된 채였고 셀레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학교에 가야 해. 내 아이들이 거기 있어. 위험해.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니까 기다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로 향하는 내내 최악의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이미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 너머로 학교 건물이 보였지만 그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기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경찰관에게 매달렸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엘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연결되었습니다. 아빠, 총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엘라,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이 와 있어. 곧 안전해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 위안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들었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클로이와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클로이가 체육관에 있다고 했던 기억에 저는 바리케이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클로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1시 30분, 사건 발생 후 45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침입자가 여전히 학교 안에 있으며 일부 학생들과 교직원이 갇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서관과 2층 교실에 약 100여 명의 학생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서관, 조이가 있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 막내, 겨우 8살인 조이가 그곳에 갇혀 있다니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막내가 도서관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을 근처 커뮤니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하며 정보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센터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학교 전경이 비치고 있었고 때때로 경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12시 15분 드디어 클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체육관에서 나와서 근처 교회에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안전하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와 조이는 여전히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엘라, 괜찮니? 아직 교실에 있니? 네, 다리가 너무 아파요. 계속 숨어 있어서. 아빠, 조이는 어디 있어요? 엘라도 막내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이도 안전해. 걱정하지 마.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경찰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텔레비전에 비쳤습니다. 2층 창문에서 한 교사가 흰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SOS 아이들 20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교실에 누구의 아이가 있는지 모두가 공포에 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4시, 마침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와팀이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가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리포터의 말이 끊겼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요동쳤고 잠시 후 경찰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엘라는? 조이는? 하지만 너무 멀고 혼란스러워 아이들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경찰이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2층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려갈 때마다 부모들의 울음소리와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라 매튜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라가 안전하다. 하지만 여전히 조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침입자가 그곳에 있다는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저는 이미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8살 딸이 아직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오후 7시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경찰이 도서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침입자는 체포되었으며 그 순간 센터 안의 모든 학부모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화면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작은 아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조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제 막내였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오후 8시, 마침내 세 딸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심하게 울고 있었고 특히 조이는 제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총을 든 아저씨가.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모두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고 뉴스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엘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엘라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야. 교실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 14살의 제 첫째 딸은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클로이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후 클로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클로이,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저녁은 뭐 먹고 싶어? 12살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말하기를 거부하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막내 조이였습니다. 8살에 활발하던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오늘도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학교 가기를 극도로 두려워했고 억지로 데려가면 하루 종일 보건실에서 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야뇨증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일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밤 이불을 갈아야 했고 조이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조이야, 아빠는 화나지 않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해리스는 경험 많은 아동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이라니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상담료는 한 번에 $300, 새 아이가 일주일에 2번씩 받으면 한 달에 $7,200가 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 셀레나였습니다. 오빠, 아이들은 좀 어때? 솔직히 힘들어. 엘라는 매일 악몽을 꾸고, 클로이는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너무 지쳐 보여. 혼자서 다 감당하기 힘들 텐데. 맞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세 딸을 키우는 것도 벅찬데. 이런 상황까지 겪으니 정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그냥 다 놓고 싶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 그래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나? 사립학교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셀레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한번 생각해봤어? 여기 와서 잠시 쉬는 거, 아이들도 환경을 바꿔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에? 응,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일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날 밤, 여동생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일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고. 다음날 아침, 조이가 또 울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거기에는 나쁜 아저씨가 있어요. 조이야, 이제 나쁜 아저씨는 없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잖아. 거짓말. 또 올 거예요. 다른 나쁜 아저씨가. 아이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또 다른 나쁜 아저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도 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또 재택근무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해심 많은 상사 덕분에 가능했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엘라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교실에서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처럼, 책상 밑에 숨어 있을 때처럼 엘라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엘라의 공황 발작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난 어느 날, 여동생 셀레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오빠, 좀 어때? 표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제도 엘라가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 과호흡으로. 화면 속 셀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태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형님, 정말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군요. 태준은 서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가였습니다. 셀레나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셀레나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투어 영상 보여줄까? 셀레나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화면이 바뀌더니 그들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는데 넓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야. 저녁 10시인데 봐. 카메라가 창밖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0시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보였고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여자분들, 밤에 혼자 뛰어도 안전해?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밤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예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총기 사건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니.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들 학교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빠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셀레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초등학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정문에는 경비원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총기 검사는? 뭐? 태준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총기 검사 안 해? 형님, 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애초에 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가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는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태준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총기 사망자 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딱 5명이었어요. 5명? 미국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데 한국은 1년에 5명이라니. 오빠, 진짜로 한번 와봐. 아이들이랑 2주 정도만 있다가 가도 좋잖아. 환경을 바꿔주면 트라우마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대. 셀레나의 말에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머물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 국제학교도 많고 영어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니까 언어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모 셀레나가 한국에 놀러 오라는데 어때? 조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에는 나쁜 아저씨 없어요? 응.
이모가 그런데 총 가진 사람이 없대. 진짜요? 엘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책상 밑에 숨는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런 훈련은 없대. 클로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가고 싶어? 세 아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조이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에 긴장하면서도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에는 총이 없어요? 조이가 이륙 직전에 또 물었습니다. 이모가 그랬잖아. 경찰 아저씨들도 총을 안 가지고 다닌대. 와, 진짜 천국 같아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총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니, 그게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 이 주만이라도 아이들이 공포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엘라,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엘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살짝 들춰보니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엘라, 학교 가기 싫어요. 14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클로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클로이, 일어나자.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돌아온 후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의 방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조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지만 교복이 아닌 파자마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조이야, 왜 교복 안 입었어? 아빠, 오늘만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배가 아파요. 또 꾀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조이야, 계속 학교를 안 가면 한국 학교는 갈게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여기는 무서워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를, 교육을, 아니 그들의 일상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알았어. 오늘은 다 같이 집에 있자. 새 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에 전화해 또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이해해 주었지만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 회사도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밝았던 아이들이 다시 움츠러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스터 매튜스, 아이들이 오늘도 결석이네요. 네. 아이들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이해합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 결석은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어떤 조치인가요? 정문에 금속 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장 경비원을 2명 더 배치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락다운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락다운 훈련, 총격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셨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암담했습니다. 학교는 점점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 엘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한국 학교는 정말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없어요? 응. 이모가 보여준 학교 기억나지? 그냥 평범한 정문이었잖아. 부러워요. 그냥 학교가 학교인 게. 엘라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학교가 그냥 학교여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부러워해야 하는 현실이. 저녁에 클로이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 듣는 클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엘라와 조이도 놀라서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클로이야. 뭐. 한국에서는 말하고 싶었어요. 거기서는 무섭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클로이가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로이야,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라와 조이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 테이블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얼마나 필요할까? 아이들 교육은? 내 직업은? 하지만 숫자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셀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셀레나,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 가능할까?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정말. 태준이랑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거야. 창밖을 보니 조용한 거리에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든 그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곳. 내 아이들은 더 나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조이가 작은 캐리어를 끌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야. 공항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클로이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말문이 막혔던 아이가 노래를 한다니.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 동안 엘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악몽 안 꿀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의 삼엄한 보안 검색이 오히려 우리가 떠나는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38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굿바이 시카고라고 엘라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엘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잤고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 조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라보았습니다. 와, 아빠, 저기 봐요. 산이 정말 많아요.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10월의 한국은 선선했고 왠지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아이들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코리아라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나오자 셀레나와 태준이 큰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웰컴 매튜스 패밀리라고 적혀 있었죠. 이모. 조이가 먼저 달려가 셀레나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조이, 많이 컸네? 언니들도 어서 와. 엘라와 클로이도 이모를 껴안았습니다. 태주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긴 여행 수고하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벌써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공항은 경찰이 총을 안 가지고 있네요. 엘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경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을 휴대하지 않아.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한강의 모습까지. 와, 다리가 엄청 많아요. 조이가 한강 다리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31개나 있어. 셀레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숙소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태준이 우리 가족을 위해 단기 임대로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아파트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국제학교 통학도 편리한 지역이에요.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한강 뷰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클로이가 드디어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래, 마음에 드니? 세 아이 모두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태준이 예약한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삼계탕 전문점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메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이가 닭이 통째로 들어간 뚝배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삼계탕이야. 닭 안에 인삼이랑 찹쌀이 들어있어. 가을에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이래. 셀레나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한 숟가락 맛보더니 곧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날도 선선한데 잠깐 동네 산책할까요? 이 시간에도 안전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녀도 돼요. 밤 9시, 미국이었다면 절대 아이들과 밖에 나가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봐, 우리 또래 애들도 밖에서 놀아. 엘라가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중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 부모님들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조이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 가족.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퇴근 후 우리 숙소에 들렀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에 동네 구경 좀 더 해보실래요? 대치동 학원가도 보여드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도 있어요. 지금요? 벌써 저녁 9시인데. 태준이 웃었습니다. 아, 맞다. 미국이랑 다르다는 걸 계속 있네요. 여기는 밤 10시, 11시까지도 가게들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활동해요. 특히 학원가는 더 그래요. 반신반의하며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밤 9시 30분의 대치동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활기찬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아이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저 아이들 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엘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는 노멀이야.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서 집에 가지.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이가 갑자기 제 손을 놓고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조이야. 본능적으로 뛰어가려던 저를 태준이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기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조이는 밝게 불 켜진 편의점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8살 아이가 밤에 혼자 편의점에 간다니 정말 안전한가요? 네, 저기 보세요. CCTV도 곳곳에 있고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조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아빠, 여기 편의점 아저씨가 영어도 해요. 그리고 나 혼자 계산했어요. 조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겁에 질려있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계속 걸으며 동네를 구경했습니다. 대치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특구답게 학원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학원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도 애들이 다 알아서 다녀요? 클로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 부모들도 처음엔 데려다주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혼자 다니는 걸 가르쳐요. 안전하니까 가능한 거죠. 셀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엘라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경찰서인데 문이 열려 있어요. 작은 파출소였는데 정말로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경찰관이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찰서는 다 철문에 방탄유리인데. 엘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파출소는 주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항상 열려 있어요. 길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애들이 화장실 써달라고 오기도 하고요. 화장실을?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공공화장실 역할도 해요. 밤늦게 급한 애들이 가끔 와요. 미국에서는 경찰서가 요새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화장실을 빌려주다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거나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분들 진짜 혼자 뛰는 거 맞아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는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낮에는 더워서 저녁에 뛰는 거지. 한 여성 러너가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죠. 주변 소리를 들어야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언니, 나도 밤에 뛰어도 돼? 조이가 엘라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되나봐. 대박이다 진짜. 편의점에 다시 들러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물건들을 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담배가 그냥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잠금장치 안에 보관하는데 여기는 담배를 안 훔쳐가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점원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있지만 거의 없어요. CCTV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짓 하면 다 잡히니까요. 밖으로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농구 코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0시 반인데도 농구해요? 엘라가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너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저기 불도 환하고 사람도 많잖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엘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절대 나가서 농구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짜요? 혼자 와도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더 좋긴 하지만 혼자 와도 괜찮아. 저기 봐. 혼자 온 애들도 있잖아. 정말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혼자 와서 다른 아이들과 섞여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밤 10시 45분에 저 아이 몇 살쯤 될까요?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한 10살? 11살? 셀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미쳤다. 미국이면 부모가 아동방치로 신고당할 시간인데. 엘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진짜 밤에도 나가서 놀 수 있어요? 조이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근데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는 안 돼. 알아요. 근데 적어도 해지고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클로이도 거들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거나 쇼핑도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항상 부모가 픽업하고 드롭해줘야 했던 아이들이 여기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엘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 학교 다니고 싶어요. 여기서는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클로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어떠세요? 아이들이 정말 달라진 것 같은데 솔직히 놀랍습니다. 특히 조이가 혼자 편의점에 간 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이 안전함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안전한가요? 단점은 없나요?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곳은 없죠. 한국도 범죄가 있고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차별 총기 난사나 길거리 강도 같은 폭력 범죄는 극히 드물어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더욱 그렇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총기 규제가 확실하고 CCTV가 많고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남의 아이라도 위험하면 도와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확실히 오늘 거리에서 본 풍경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따뜻했고 편의점 직원도 조이에게 친절했습니다. 형님, 내일은 학교 견학 가보실래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 몇 곳을 알아봤어요. 네, 그럽시다. 아이들도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니까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우리가 미국에서 겪은 게 비정상이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이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학교를 보러 갑니다. 아이들이 총기 훈련 대신 평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태준의 소개로 대치동의 한 태권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관장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인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보셨어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도장에 들어서자 차렷, 경례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조이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관장님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웰컴, 매튜스 패밀리 맞으시죠? 태준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 해서요. 좋습니다. 일단 체험 수업을 해보시죠. 아이들, 이리 와볼래요? 엘라? 클로이, 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관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감, 규율, 그리고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죠. 그 말에 엘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요? 그래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해지는 거죠. 도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매트 위에 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본 동작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주먹을 뻗는 아이들. 특히 놀라운 것은 클로이였습니다. 미국에 돌아간 후 다시 말문이 막혔던 클로이가 얍 하고 기합을 넣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소리를 내요.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셀레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이네.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뭔가 시원해요. 엘라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클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계속 다니고 싶어요. 여기서는 무서운 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문장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관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특히 잘하더군요. 집중력이 대단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많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감을 찾거든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매일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사흘 후
도장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조이가 자랑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 지유 알아요? 한국 친구인데 영어도 조금 해요. 그리고 저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줘요. 정말? 뭐 배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뭐더라? 아, 힘내세요. 조이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로이가 한국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도 돼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랑 민지랑 같이 가요. 도장 끝나고 바로 앞 분식집이래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형님, 여기서는 중학생들끼리 그렇게 많이 다녀요. 바로 앞이면 더더욱 안전하고요. 근데 클로이가 말을 수진이가 미국 유학 갔다 왔대요. 영어 잘해서 통역해준대요.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이의 미소, 얼마 만에 보는 진짜 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후 클로이가 들어왔습니다.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진짜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클로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찍은 셀카였습니다. 모두 브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음 주에 노래방 가자고 했어요. 한국 노래방은 총 안 맞는데요. 마지막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클로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노래방 재밌을 거야. 한국 노래방은 정말 안전해. 제가 클로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엘라가 제 방에 노크했습니다. 아빠,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미술이요. 도장 근처에 미술학원 봤는데 거기도 밤까지 해요. 저 거기 다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일 같이 가서 알아보자. 그리고 아빠, 요즘 악몽 안 꿔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로 엘라는 한 번도 악몽 때문에 깨지 않았습니다. 정말. 왜 그런 것 같아? 엘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낮에 불안하지 않으니까 밤에도 편안한 것 같아요. 심플하지만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2주 후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노란 띠를 받았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란 띠야. 조이가 자랑스럽게 띠를 매며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총 피하는 훈련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운동을 배워. 엘라가 덧붙였습니다. 클로이는 거울 앞에서 품새를 연습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말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차렷, 경례를 외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을 봤습니다. 차렷, 경례, 준비. 새 아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서서 기합을 넣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가 너무 대견해서. 우리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줘서. 엘라가 말했습니다. 클로이도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제 저 말 잘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했던 말들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정말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총소리 대신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잃어버렸던 웃음과 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벌써 2주야. 숙소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빠,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이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응, 내일 비행기 타야 해. 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밝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아이 모두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엘라는 젓가락으로 반찬만 쿡쿡 찌르고 있었고 클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마지막 날인데 특별한 거 하자.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태권도장 가서 관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지유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조이가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태권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관장님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태권도 정신이 적힌 액자였습니다. 미국 가서도 잊지 말고 연습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태권도 정신을 기억해요. 너희는 강한 아이들이야. 조이의 친구 지유도 왔습니다. 두 아이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조이야, 미국 가서도 연락해. 카톡 할 수 있지? 응, 매일 할게. 한국어도 계속 가르쳐줘. 돌아오는 길. 클로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빠,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클로이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가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라도 있으면 한국 생각날 것 같아서 저녁은 셀레나와 태준과 함께 먹었습니다.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가 나왔습니다. 정말 가야 해? 셀레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도 있고. 알아. 하지만 아이들이 셀레나의 말을 엘라가 이었습니다. 이모, 저희 여기 남으면 안 돼요? 아빠만 잠깐 미국 갔다 오시고. 엘라야, 제가 말하려 했지만 클로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 학교 다니고 싶어요. 여기서는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조이는 아예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가면 또 나쁜 아저씨 올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요. 태준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또 올 수 있잖아. 방학 때 또 오면 돼. 언제 방학이에요? 조이가 물었습니다. 겨울 방학? 한 3개월 후. 3개월이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조이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3개월. 아이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지만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라의 방을 들여다보니 한국에서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미국에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밝은 색채, 웃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들. 그림 잘 그렸네. 여기서는 예쁜 것만 보여서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는 맨날 어두운 것만 그렸는데 클로이의 방에서는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구나. 네, 수진이랑 민지가 미국 가도 연락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차가 있어서. 조이는 침대에 앉아 태권도 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미국에서도 멜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미국에도 태권도장 있잖아. 근데 거기는 밤에 못 가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못 자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진짜 가야 하잖아요. 엘라가 말했습니다. 결국 거실에 모여 앉아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게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요. 조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거. 클로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무섭지 않았던 거. 전부 다. 엘라가 결론 지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직장, 집, 아이들 학교, 비자 문제. 휴대폰을 보니 회사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일단 돌아가서 차근차근 준비하자. 정말로 이주를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불안과 공포의 일상에 갇힐 거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항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려는 듯했습니다. 또 올게요. 조이가 지나가는 건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가는 길, 셀레나와 태준이 마지막까지 배웅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 우리가 여기 있잖아. 셀레나가 아이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진지하게 이주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태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셀레나와 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새 아이가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조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럼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시카고 북서부 링컨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우리 동네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서 급하게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경 발생, 용의자는 진압됐지만 이미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집에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뉴스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엘라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링컨 초등학교의 현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모두 안전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이가 다가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링컨 학교에 제 친구 올리비아가 다녀요. 올리비아, 조이의 유치원 때 친구였습니다. 가족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올리비아한테 연락해봤어? 엄마 전화가 안 받아요. 불안한 마음에 올리비아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8명,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클로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난다는 일이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아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이언, 우리 올리비아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병원에 있어요. 다리에 총상을.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8살 아이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총에 맞았어요? 진짜로? 응. 하지만 괜찮을 거야. 수술도 잘 됐대. 왜요? 올리비아가 뭘 잘못했어요? 왜 총을 쐈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제 방에서 자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독립적이 됐던 아이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는 안전해요? 엘라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 말 링컨 학교도 했을 거예요. 클로이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못 가겠어요. 정말 못 가겠어요. 조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엘라와 클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졌던 상태가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또다시 재택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상사는 이번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이해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어. 다음 주 고객 미팅은 꼭 참석해야 해.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이 상태로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점심때 조이와 함께 올리비아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올리비아, 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올리비아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이야, 왔구나.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 올리비아 엄마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캐나다든 어디든, 총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다쳐야 한국 갈 수 있어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조이야, 무슨 말이야? 올리비아는 이제 다른 데로 간대요. 총 없는 곳으로. 저도 다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이야, 다치면 안 돼.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언제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정말로 더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이주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주거, 학교, 직업,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또 다른 올리비아가 되기 전에, 늦기 전에 떠나야 해. 휴대폰을 들어 셀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셀레나, 진지하게 결정했어. 우리 정말로 한국으로 갈 거야.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드디어 태준이랑 같이 도와줄게.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질 거야.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선가 사건이 일어났겠죠.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런 공포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보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오후, 저는 상사 마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내린 결정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들어와.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국? 네,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퇴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격 근무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시차도 관리 가능합니다. 마크는 자료를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라이언, 내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하지만 원격 근무는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현지에서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일주일 동안 리서치하면서 발견한 정보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마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사건 때문이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사회에 건의해볼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 일주일 뒤 놀라운 답변이 왔습니다. 브라이언, 좋은 소식이야. 이사회에서 승인했어.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어. 성과가 좋으면 정식으로 한국지사 설립도 검토하겠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새 아이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진짜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짜요? 진짜요? 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엘라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야. 아빠 회사에서도 허락했어. 클로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다가갔더니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서. 세 아이가 모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최고. 사랑해요. 언제 가요? 내일 갈 수 있어요? 준비할 게 많아서 6개월은 걸릴 거야. 집도 정리해야 하고 비자도 받아야 하고. 6개월이요? 너무 길어요. 조이가 투정을 부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집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라 렌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완전히 팔지는 않기로 했죠. 1년 계약으로 렌트를 주면 월 $3,000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한국에서 생활비에 보태면 되겠어요. 비자는 셀레나와 태준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사분이 있어요. 외국인 비자 전문가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연결해줬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국제학교 몇 곳에 연락했더니 3월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비가 좀 비싸긴 한데 셀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립학교랑 비슷해.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게 더 중요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진짜로? 언어는 어떻게 하려고? 동료 제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 다닐 거고 우리도 천천히 배우려고. 그래도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 못해서 매일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에 은퇴해 계신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니?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엄마, 여기서는 애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총이 무서워서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는 건 고향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결국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링컨 초등학교 사건 뉴스를 보신 후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것도 가져가요? 조이가 태권도 트로피를 들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내가 한국에서 받은 첫 상이잖아. 한국 가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이사 일주일 전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축복해줬습니다. 솔직히 부럽다. 친구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있었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너희들도 놀러와. 한국 정말 좋더라. 꼭 갈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엘라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아빠에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악몽 꾸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엘라. 눈물이 났습니다. 14살 아이가 바라는 것이 그저 악몽 없이 자는 것이라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선택이야. 마침내 출발 전날 밤이 됐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시카고. 그리고 안녕, 공포의 나날들. 내일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총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2023년 3월 1일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 진짜 여기서 살 거예요? 조이가 공항 통로를 걸으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특히 클로이는 벌써부터 한국어 안내 방송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셀레나와 태준이 대형 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to your new home이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셀레나가 크게 외쳤습니다. 이모.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걱정 마세요. 잘 적응하실 거예요. 공항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아빠, 여기 우리 동네예요? 엘라가 높은 빌딩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대치동이야. 너희 학교도 가깝고 태권도장도 있어. 진짜 태권도장? 조이가 흥분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그 도장 기억나지? 우리가 살 곳은 대치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태준이 미리 알아봐준 곳으로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와, 진짜 높아요. 아파트 앞에서 조이가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보려 했습니다. 25층이야. 우리는 18층에 살 거야. 셀레나가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긴장과 기대가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와! 세 아이가 동시에 감탄사를 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구도 이미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가 미리 준비해뒀어. 필요한 거 있으면 차차 사면 되고, 셀레나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을 정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한강 보이는 방, 나도 막내가 먼저야. 한국에서의 첫 저녁은 집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일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클로이가 김치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음식 좋아하니? 네. 특히 불고기랑 잡채. 식사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밤 9시인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준비 시작해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엘라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국제학교니까 영어로 수업해. 그리고 여기는 안전하죠. 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총 가진 나쁜 사람 없죠? 맞아. 여기는 안전해. 다음날 서울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미국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없어요. 클로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대. 안내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매튜스 가족이시죠? 웰컴. 제가 학교 투어를 해드릴게요.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넓은 운동장,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책상 밑에 숨는 훈련 안 해요? 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훈련은 없어요. 대신 지진 대피 훈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총기 대피 훈련을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도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는 전문 상담사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금방 적응할 거예요. 일주일 후 드디어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긴장돼요. 엘라가 교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안전하니까. 놀랍게도 조이가 가장 씩씩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새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혼자 다녀요? 클로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정상이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아빠가 바로 올게. 안 무서워요. 조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당당하게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오후 3시,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는데 표정이 모두 밝았습니다. 어땠어? 대박이에요. 엘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친절하고 선생님도 좋아요. 나는 벌써 친구 3명 사귀었어요. 조이가 자랑했습니다. 클로이는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써준 환영 카드였습니다. 내일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가도 돼요?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밖에서 놀았어요. 음악실에 피아노가 엄청 많아요. 내일 체육 시간에 축구한대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저 학교 가고 숙제하고 친구 이야기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빠, 오늘 태권도장 가요. 조이가 도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몇 시에? 4시요. 클로이 언니랑 같이 갈 거예요. 둘이서? 아빠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애들이 다 혼자 다녀요. 걸어서 5분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제가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로이가 학교 연극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극부? 내가? 네. 한국어로 하는 연극이에요. 대사는 많지 않지만
친구들이 도와준대요.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연극 무대에 서겠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엘라도 변화했습니다. 미술부에 들어가 매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오늘 그린 거예요. 한강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밝은 색채, 평화로운 분위기. 미국에서 그리던 어둡고 우울한 그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예쁘다. 많이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2달째 되던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었습니다. 매튜스 씨,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특히 클로이가 놀라워요. 처음엔 말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조이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엘라는요? 엘라는 리더십이 뛰어나요. 벌써 학급 부회장에 선출됐어요. 친구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며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아? 네. 세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미국 생각 안 나? 가끔. 친구들 생각은 나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엘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를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아요.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셋째 달이 되자 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원격 근무는 순조로웠고 회사에서도 제 성과에 만족해했습니다. 브라이언, 한국 시장 조사 보고서 잘 봤어. 현지에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마크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보고 듣는 게 많아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정말로 한국 지사 설립을 고려해 볼 만해. 일도 잘 풀리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매일 밤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 악몽 안 꿔요. 정말? 네, 이제는 꿈에서도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노는 꿈만 꿔요. 클로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죠? 엘라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잖아. 진짜 집. 엘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산책하는 연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우리가 찾던 삶이구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우리 가족은 마침내 그 일상을 찾았습니다. 2024년 2월 말,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제 공연 늦겠어요. 클로이가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클로이의 연극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는 연극의 주연을 맡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니. 극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씨, 돌아보니 클로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로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어 발음도 많이 좋아졌고요.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공연이 시작되고 클로이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클로이의 또렷한 한국어 대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옆에서 엘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클로이 진짜 잘한다. 공연이 끝나고 클로이가 환한 미소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제가 자랑스러워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 모두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 메뉴가 된 음식이었죠. 내일 뭐 해요? 조이가 물었습니다. 일요일인데 뭐 하고 싶어?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요. 가도 돼요? 혼자서? 아니요. 지유랑 수진이랑 민지랑 같이요. 지유 엄마가 데려다 주신대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놀 수 있다는 것이. 다음 날 조이를 보내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엘라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저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엘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진로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죠. 한국 대학? 미국 대학 생각 안 해? 미국도 좋은 대학이 많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어떤 전공 생각하고 있어? 미술이나 디자인이요. 홍익대학교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엘라의 결정을 보며 우리 가족이 정말로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K-팝 댄스 대회에서 돌아온 클로이가 트로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희 팀이 3등 했어요. 와, 축하해. 한국 친구들이 춤을 진짜 잘 춰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냈어요. 저녁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국 온 지 벌써 1년이야. 어때? 후회 없어? 전혀요. 조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최고예요. 저도 후회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클로이가 덧붙였습니다. 엘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가끔 미국 친구들 생각은 나요. 하지만 SNS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희를 부러워해요. 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요. 샌디는 지난달에 또 학교에서 대피했대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아빠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줘서. 엘라가 계속했습니다. 클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다 여기 왔기 때문이에요. 나도. 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내일 뭐 배울지 기대돼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학교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니. 아빠는 어때요? 일은 괜찮아요? 엘라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정식으로 한국 지사 설립을 승인했어. 다음 달부터 사무실도 생겨. 진짜요? 그럼 이제 완전히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야호. 세 아이가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식사 후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익숙한 우리 동네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불꽃놀이예요. 조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떤 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불꽃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게 총소리가 아니라 축하하는 소리라니. 너무 좋다. 클로이가 감탄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불꽃놀이를 보던 중 엘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큰 결정을 해주신 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아빠도 고마워. 너희가 잘 적응해줘서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당연하지. 조이가 일어나 앞에서 돌았습니다. 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김치도 잘 먹고 한국말도 조금 하고. 아직 멀었어. 클로이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언니는 사투리도 못하잖아. 너도 못하잖아. 아이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조이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고 싶어요. 좋아. 늦잠 실컷 자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서울의 야경. 1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총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우리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사 한국 지사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종종 연락이 옵니다. 브라이언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한국 생활이 좋은지 묻곤 합니다. 그중 몇몇은 자신들도 이주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용감했어. 친구 데이빗이 최근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아. 용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부모로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엘라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죠. 가끔 통역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클로이는 연극을 넘어 이제는 뮤지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끔은 한국인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조이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PC방도 가고 주말에는 태권도 대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아빠, 저 검은띠 땄어요. 지난주 조이가 자랑스럽게 검은띠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제 진짜 강해졌어요. 누구도 저를 해칠 수 없어요. 조이의 말에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던 과거를 떠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조이가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재미있고 건강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미국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고향의 음식, 오랜 친구들, 익숙한 문화. 하지만 그런 그리움은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금세 사라집니다. 후회 없어? 셀레나가 가끔 묻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후회돼. 정말입니다. 만약 그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올리비아가 다치기 전에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총기 검사도, 대피 훈련도, 방탄 배낭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것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로서 저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합니다. 아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른 모양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요. 정말? 우리 조이가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 당연하죠. 이제 저 완전 한국인이에요. 조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고. 총소리 없는 세상,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증명하듯이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택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에서 아이들의 꿈과 함께.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새 딸아, 사랑한다. 지금까지 미국인 아버지가 세 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총기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고자 했던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되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화와 안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